K방선을 통한 새로운 형제의 나라 우리 폴란드가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도 엄청나게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385대.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천억 원. K111 거 옛날에 그 찝혀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 60을 엄청 탔죠. 선탑. 근데 어떠셨어요? 기본 이거 전 MC 그 하셨던 그거는 아니 차원이 달라요. 아 그렇죠. 달라야죠 또 달라야죠. 이름은 현마입니다. 현마. 빛처럼 빠르게 기동하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군용 차량에 드디어 방탄. 제일 중요하죠. 소총은 물론이고 경기관총의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 변화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고속 기동 차량 부대의 날쌘 진격. 이 정도면 이 소형 전술 차량 이거 거의 재발견 그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험비나 픽업 트럭이 이제 고기동성을 활용을 해서 공세의 선봉에 서거나 적을 치고 빠지는 역할에 활용된 전례들이 꽤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 그 유명한 지프 등장하죠. 우리가 딱 아는 그거. 딱 그 지프. 아는 거예요. 우리 프라모델도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우리 원쌤도 저도 그랬고요. 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윌리스 지프라고 그러죠. 윌리스 아주 유명한데 이거를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개조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이제 게릴라전을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특수부대 SAS가 이제 펼쳤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소형 차량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에 활용한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비교적 가깝게는 지난 이제 1986년부터 7년까지 차드와 리비아가 이제 국지전쟁을 벌였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 토요타 전쟁이에요. 전에도 보면 외국 나가 보면 이 SUV는 토요타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토요타 차량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이쪽도 토요타, 저쪽도 토요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이제 별명도 붙였고요. 아주 가깝게는 이제 지난 2003년 이라크전도 마찬가지 차량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전투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군이 이라크전 수행을 위해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 보급로 5개소, 예비 보급로 36개소를 운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주 예비 보급로 용도가 뭐냐면 매일 수천 대 이상의 그 군수 지원 차량, 보급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였다고 합니다. 이 쿠웨이트에서 병창 기지가 있는 이라크 북부까지 약 2,000km가 넘는 이제 보급로. 여기에 이제 적대 세력 공격이 이제 밤낮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RPG-7 로켓을 비롯해서 급적 폭발물, 소화기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제 빈번한 공격으로 많은 이제 사상자들이 났어요. 특히 제일 피해가 컸던 게 IED 급적 폭발물입니다. 이걸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니까 이 헌비도 기존 헌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비를 장갑으로 보강해가지고 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장갑형 헌비가 등장을 합니다. 운전석 및 보조 성분을 특수 방탄 재질, 이게 이제 방탄 장갑 RH 0.8cm급으로 해가지고 덧댔고, 근데 이게 이제 10m 거리에서 AK-47 총탄으로 피탄 실험을 한 결과 견뎌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헌비는 단순한 지프 이런 이제 차량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경장갑차로의 성능도 갖춘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특히 이제 군수 보급 작전 이런 데 투입된 운전병하고 탑승 인원들의 공포심을 줄여서 효율적인 군수전이 가능토록 하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이 헌비가 이 탑승원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됐었죠. 그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제공한 헌비를 이제 타고 이동을 하다가 대전차 지뢰를 밟았어요. 근데 폭발은 엄청 컸는데 승무원은 전원 생존한 그 보도가 나오면서 원조 헌비의 성능에 대한 찬사가
나왔었는데 그 영상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험비거든요, 이게. 네. 험비 내부네요, 그렇죠? 예, 막 사격중이 이제 밟은 거예요. 예. 아니 여기 막 이 배선 다 이렇게 막 치더지고 한 거 보면 이게 충격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전차 주려니까 전차를 상대로 하는 그런 폭발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이렇게 포탑 잡고 쏘시는 그 군인이 멀쩡하게 좀 나갔어요 지금. 사실은 이 전술 차량의 방호력은 장병의 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아까 뭐 덧댄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거면 내가 타고 가다 총 쏘면 그냥 죽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솔직히 그 제대로 좀 사기가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투력 발휘 이 부분하고도 직결이 돼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사실 그 영화 보면 뭐 누가 이렇게 희생 당하면 야 누가 올라가서 기관총 잡아 막 서로 안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 그 위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방금 전 장면 와 지뢰를 밟았는데도 엄청납니다. 근데 진짜 험비는 뭐 이 전술 차량 이거 뭐 그냥 험비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거의 뭐 스탠다드 기준이 돼 버려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험비 모양의 군용차를 제작을 했죠. 스페인의 우로 밤탁이라고 스페인어 줄임말이라 제가 다 읽을 순 없고 고기동 전술차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티우나 UR-53 AR-50 그리고 폴란드의 AMZ TUR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뭐 당연히 한중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이 사실은 제일 빨랐고요. 그 험비를 도입하고 10년 만에 1995년에 토요타가 자위대 그 험비라고 할 수 있는 고기동차 HMV 하이 모빌리티 비클을 생산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K151 현마가 지금 있는 거고요. 중국의 경우는 지난 2008년에 출시한 둥펑 EQ2050 이게 이제 험비를 표방한 전술 차량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과연 험비이고 어느 것이 EQ2050인지 와 앞에 한자가 있어갖고 알아보겠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면 한자가 있거든요. 그 오른쪽 그 약간 놀이끼리한 게 그거 아니면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이 우리 소형 전술 차량도 그렇고 큰 골격으로 보면 이제 험비랑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들이 있죠. 우리 소형 전술 차량도 험비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구석구석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중국은 이와 달리 이런 트렌드와 달리 아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개발 과정에서 민수용 험비인 아까 원수 말씀하셨던 허머 H1을 참고해서 둥펑 EQ2050을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허머를 제작하는 회사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때 화제와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험비 부품이 이제 그대로 맞을 만큼 거의 이제 판박이라고 그러고요. 다만 이제 오리지널 험비하고 좀 달리 보이기 위해서 네모난 헤드램프. 여기 험비는 동그랗죠? 여기는 어떤 직사각형이죠? 그러네요. 약간 찌그러진 직사각형으로. 문짝 스타일도 좀 달라졌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좀 있었고요. 부품은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중국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동 장치, 파워트레인은 이제 V8 6.5리터 터보 디젤 엔진 또는 4기통 엔진을 썼고요. 전속기는 이제 5단 수동이나 4단 자동 중에 이제 고를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제도 이제 험비처럼 다양한 차체 스타일을 활용해서 파생형들이 꽤 많고요. 또 민수용으로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뭐 험비가 독보적이다. 뭐 그런 것들을 또 반증해주는 여러 사례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K151 현마가 가성비가 좋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 부분 좀 짚어주세요. 그렇죠. 사실 뭐 가성비만으로 승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은 K151 현마가 성능이 오히려 험비보다 낫다, 더 강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험비는 그 엔진이 이제 6000cc 가솔린 엔진인데 190마력이 나옵니다. 근데 K151 현마는 배기량이 3000cc인데 오히려 출력이 225마력으로 더 높아요. 그러네요. 험비보다 35마력이 더 높은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편의 장치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일단 자동 판단 변속기요. 우리 감탄에 맞아 놨던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렇죠. 근데 사실 후방 카메라는 우리는 후진할 때만 쓰지만 군용 차량의 경우는 적이 추격해 올 때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울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뭐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지 않나 상상을 해보고요. 또 에어컨도 설치돼 있고 다양한 모듈로 무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현마의 장점인데, 이제 우리 소형 전술 차량 이 현마는 지휘용 4인승, 8인승 그리고 기갑 수색용
그리고 포병 관측용, 뭐 정비용 이렇게 5종이 됩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K152는 4인승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병, 포병, 기갑, 대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차로 쓰이고 8인승은 K152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보병, 포병, 기갑, 중대, 포대급 부대 지휘차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K153, 요게 이제 기갑 수색 버전인데 네. 이거는 뒤측 적재함의 높이를 높여서 이제 방호력을 증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K154, 요거는 비방탄 차량입니다. 요거는 이제 포병 관측반용 차량 그리고 2인승 카고 트럭 이렇게 활용이 되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성능 면에서 미군용 차량인 험비와 대등하거나 앞서고 그리고 편의성이나 생존성에서도 더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성능이 더 높은데 가격은 저렴하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험비도 단점은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라크전 이후에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공격으로부터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방탄 키트들이 이제 통합이 됐는데, 근데 이제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약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 극조 폭발물도 이제 뭐 포탄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고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발에 그냥 험비 같은 거 그냥 박살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항하게 등장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엠넷, 지뢰 방호 장갑차, 마인 레시던트 앰비시 프로텍티드 야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지뢰나 이제 IED 급조 폭발물 공격에 대비해서 차체 바닥 장갑을 이 V자로 제작합니다. 왜 V자로 하냐면 밑에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폭발력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덩치가 크고 막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험비 장점은 이제 희생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돈 먹는 하마연가 또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차량 한 대는 연간 이제 $10,000에서 한 $20,000 가량의 유지비로 소요가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에 워낙 IED에 의한 희생자가 많이 생기니까 지뢰방어 장갑차를 그냥 몇만 대 급하게 미군들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게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게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는 사실은 우리 주한미군에서 갖고 와가지고 한반도 환경에 맞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V자형 차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좀 잘 안 맞는다. 그런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도입은 돼 있는데 대량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 육군하고 해병대에서는 험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엠넷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신형 전술 차량을 도입을 하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JLTV예요. 합동 경량 전술 차량. 원어는 조인트 라이트 택티컬 비클이 야건데요. 이게 이제 오시코시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원래 특장차, 특수한 트럭 이 차량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정말 큰 대박 사업을 하나 잡은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4인승 전투형 전술 차량, 또 하나는 2인승 전투 지원 차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6.2m에 폭은 2.5m, 높이는 2.6m고요. 중량이 이제 6.4톤이고요. 그리고 탑재 중량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투용 전술 차량은 1.6톤, 그리고 전투 지원 차량은 2.3톤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IED 같은 이런 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탄 능력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덩치도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진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장점은 생존성이 높고 치누크 헬기, 그다음에 C-130 수송기, 선박 등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수송이 가능하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이제 특수한 지역에 파병하기 위해서 특수 임무용으로 개조한 일종의 이제 미국의 그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 뭐 이런 성격도 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형 전술차량이 가면까지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쪽은 뭐 그렇고요. 그러면 유럽 쪽은 어떨지 궁금한데 유럽에서 그럼 뭐 지금 소위 짱 먹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은 뭐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보통 뭐 독일이나 영국을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 같고. 앞서 뭐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그 나왔잖아요. 그 모델들. 근데 21세기에 지금 현재 경량 전술 차량으로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차량은 이탈리아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탈리아의 이베코라는 회사에 네. LMV라고 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라이트 멀티롤 비이클 다용도 경차량이죠. 아, 단단해 보이긴 하네요. 예, 이 차량이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해외 판촉이 시작이 돼가지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실 채용이 됐습니다. 대부분이요, 유럽에? 네, 차량 근데 재원을 보면은 뭐 성능이 엄청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예.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은 이 이베코의 차량들 자체가 원래 이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던 그런 회사예요. 여기가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군용 차량을 이제 생산을 한 거죠. 이베코 피아트의 그 75PC 4x4 트럭이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하면서 기네스 기록을 세웠고요. 예.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이때 이제 많이 알리게 됩니다. 사실 이 신형 전술 차량의 개발은 199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정부 혹은 뭐 군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베코가 스스로 이 시장을 좀 보면서 이거 되겠다 생각하고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뭐 선투자 이렇게 된 건가 보죠? 선개발 뭐 이렇게. 예. 이베코가 2001년까지 이제 10개의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M65E19WM 4x4라는 모델명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다용도 경차량 LMV가 되는 거죠. 이 LMV는 미군이 사용하는 험비하고 거의 크기는 같고요. 엔진은 피아트의 F1D 커먼레일 유로3 디젤 터보 엔진 182마력의 힘을 내고요. 최고 속도는 110km까지 낼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 현마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도섭은 통상 70cm 깊이까지 물 건너는 게 도섭이죠? 네, 아무 준비 없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스노클을 장착하거나 이런 개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려 150cm까지 가능하니까 150cm면은 뭐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물 안에 다 들어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등판각이 60%로 그 동급의 전술 차량들에게 전혀 뒤지진 않습니다. 그 독특한 점이 있는데 사람이 타는 캐빈 구간이 전방의 엔진부나 후방의 적재 공간하고 아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IED 공격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충격을 분산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부분들은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방어력을 높이는 이런 개념이고요. 방탄 레벨은 우리 현마보다 높아서 나토 표준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넥 4569 이 레벨 3 혹은 레벨 2A까지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이베코라는 회사가 그냥 본인들이 먼저 그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유럽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중간에 뭔가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 LMV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이탈리아가 아니고 영국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예, 영국이 사실은 영향을 많이 줬는데 영국이 2003년 7월에 차기 지휘 통신 차량 사업에서 쟁쟁한 경쟁 차종들 가운데서 그 이베코의 LMV를 선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CLV라고 하는 지휘 통신 차량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대를 영국이 도입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물꼬가 트인 거죠. 예. 그리고 확실한 어떤 뭐 신뢰가는 그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처 뚫은 거 아닙니까? 네네. 요즘 우리가 뭐 K9이나 기타 등등 뭐 폴란드에 팔면서 이제 물꼬가 튄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계기를 거쳤던 거고, 근데 영국이었던 거죠 상대가. 그래서 이후로 LMV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판촉을 하면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체코,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등의 유럽 국가들이 채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동의 레바논 또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2020년에 브라질이 또 32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LMV를 구매한 의외의 국가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완전 뜬금포인데 자존심 문제로 역설 기용인가 이거 약간 그 의외네요. 어떻게 러시아가? 예, 이게 좀 상황이 있는데 러시아가 그 세르주코프 국방장관 시절에 그 서구식 국방 개혁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결과로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제 드론을 구매를 하고 또 프랑스제 상륙함을 구매하는 이런 좀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이 세르주코프식 국방 개혁의 유산으로서 그 LMV 수입을 했던 거죠. 프랑스의 상륙함까지 구매할 정도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베코의 그 차량은 가격 나왔습니까? 예, 가격이 2017년에 크로아티아에 판매할 때 가격이 대당 26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보면 3억 4천만 원이니까 비싸죠. 좀 세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뭐 우리 그 현마도 폴란드와의 385대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수출의 포문이 더 넓게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과 험비의 적절한 조합으로 뭐 새로운 나름 게임 체인저가 될 것도 같은 그 재발견의 모습도 있었는데요. K15의 우리 현마도 이렇게 센 거 뭐 하나 저희 게임 쪽에 애드온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 딱 해서 뭐 하나 좀 큰 거 한번 터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소형 전술 차량에서 제일 센 무기가 뭐겠어요? 대전차 미사일. 적 전차 잡을 수 그렇죠. 있는 무기가 탑재되면 제일 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전차 미사일인데 대전차 미사일 있죠, 우리 현궁. 네.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2기가 이제 탑재가 되는데 이 현궁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사일하고 발사기로 구성이 되고 2~3명이 이제 대전차 공격조로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요. 유효 사거리는 2km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파이어 앤 포갓, 발사 후의 망각 방식. 쏘면 자기가 알아서 목표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자동 표적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사수가 이제 전차 열등을 탐지해서 조준 발사하면 미사일이 스스로 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표적을 확인해서 타격을 하는 이러한 이제 방식이고, 그러니까 파이어 앤 포겟의 장점은 일단 쏜 다음에 바로 쏜 사람들을 내뺄 수 있다. 네. 이탈. 네. 우리 뭐 점잖게 표현하면 이탈이고 사실 내빼는 거죠. 네.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생존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숙련된 타수의 경우는 이제 정상 타격은 이제 3분 이내, 그리고 급속 타격은 1분 내에 가능하다는 것도 또 장점이고요. 또 현궁 뭐 이제 이런저런 장점들이 있는데 관통력도 뛰어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이제 막 초반에 스타로 부상한 게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 아닙니까? 근데 이 제블린 미사일도 따지고 보면 현궁 미사일보다 20년 전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궁보다 좀 구형 기술을 썼던 이제 그런 거고, 또 그동안 보면 전차도 20년 동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이죠. 여러 가지 뭐 증가 장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 관통력이 아무래도 추가로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었죠. 이를 위해서 이제 ADD는 탄두 형상 설계에 좀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적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성형 자격 탄두 2개를 직렬로 배치하는 이러한 방식인데, 이걸 이제 텐덤 방식이라고 그래요. 텐덤 탄두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전에도 러시아 전차를 보면 그 전차 외부에 이렇게 네모난 통 같은 게 덕지덕지 잔뜩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반응 장갑이라고 그러죠.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오면 그게 1차로 터져서 폭발력으로 이제 무력화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장갑은 이제 보존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이런 반응 장갑이 있으니까 우선 텐덤 탄두는 앞부분에 있는 소형 탄두가 먼저 폭발을 해서 반응 장갑을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탄두가 들어가서 장갑을 무력화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현궁의 관통력은 이런 이제 기술 발전에 힘을 입어서 1000mm 이상이다. 1000mm면 얼마입니까? 1m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갑 1m면 이거 참 엄청난 거예요. 세계 탑 클래스로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운용 중인 전차 장갑을 정면에서도 상당수 이제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국산화율이 90%에 달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영상 탐색기, 그리고 뭐 탄두 이런 거를 비롯해서 미사일 측면에서 작동하는 추진기관, 이런 주요 구성품들이 이제 국산화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용이 좀 싸진 것도 이제 또 장점으로 꼽히는데, 미국의 제블린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이제 스파이크가 대표적인 대전차 미사일인데, 근데 이게 한 발에 뭐 적게는 3억 원, 못게는 뭐 6억 원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현궁 단가는 한 2억 뭐 7, 8천만 원, 3억 원 미만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수출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궁 또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용차는 물론 이거 민간용 차도 정말 아무튼 차량은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취향에 따라서 뭐 좋아하는 차종도 뭐 갈리가 마련인데, 그런데 군인이라고 한다면 만장일치로 의문의 여지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흙먼지를 뚫고 오는 모습만 보여도 군인들이 미소를 짓게 만드는 바로 황금마차입니다. 아래에서 그 황금마차가 오는 모습을 보면 뭐 색깔이 노래서가 아니라 진짜 황금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본래 정식 명칭은 충성 이동클럽이지만 격오지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군것질거리로 먹고 싶어하는 간식과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잔뜩 싣고 오는 반가운 차로 자연스레 황금마차라는 이름이 붙게 됐죠. 그런데 군 장병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황금마차는 대체 누가, 왜,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 걸까요? 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무렵, 그 당시 군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적군이 쏘아대는 총알과 포탄이 아닌 식량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는 전쟁 때문에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사람 먹을 음식도 없어 10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살처분할 정도였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순물로 만들어진 빵과 버터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죠. 전 세계가 굶주리는 반면 미군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보급형 통조림으로 배를 고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맛이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항상 차갑게 식은 맛없는 통조림만 먹다 보니 미군들의 사기는 땅을 뚫고 들어갈 정도였죠. 미군들은 쉴 때면 항상 통조림 대신 다른 걸 먹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 음식들이 거론됐지만 모든 미군들이 이구동성 말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간식, 도넛이었죠. 미군 모두 달콤한 도넛 향수병에 빠져 어딜 가나 도넛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의 도넛 예찬은 구세군 장교로 종군하던 헬렌 퍼비안스 여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죠. 퍼비안스 여사는 곧장 장병들에게 도넛을 제공하고 싶다고 상부에 건의하는데요. 다행히 구세군 상부는 도넛을 제공해도 좋다고 했지만 별다른 지원은 해줄 수 없다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퍼비안스 여사는 함께 장병들에게 도넛을 제공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요. 그 조건이 조금 빡빡합니다. 최전선에서 무급으로 도넛을 만들 사람, 독가스와 총격전 위험이 있으니 방독면과 권총 필수 지참, 폭탄이 날아다니므로 헬멧도 챙겨올 것. 호기롭게 모집문을 냈지만 돈을 줘도 할까 말까한 조건이나 퍼비안스 여사는 초조하게 지원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무려 1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 희망서를 보내왔는데요. 놀랍게도 전부 젊은 여성에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모인 총 12명의 봉사자들은 곧장 최전방으로 향합니다. 모두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녀들은 무조건 최전방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후방에서 도넛을 만들어 보내봤자 차갑게 식으면 통조림과 다를 게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이후 그녀들은 미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전선 최전방에 도착해 반쯤 무너진 오두막에 에반젤린 부스엇이라는 이름을 걸고 도넛을 만들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리기구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넛을 만들기 위해 최전방까지 간 그녀들이 여기서 포기할 리는 없죠. 전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조리기구로 대신 쓰기로 합니다. 포탄 탄피는 밀대로서 반죽을 밀고 냄비 대신 세척한 헬멧으로 기름을 튀겼죠. 하지만 워낙 열악한 상황이라 한 번에 튀겨낼 수 있는 도넛은 겨우 7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군들을 먹이려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기에 그녀들은 밤새워 도넛을 튀겼고 그 결과 첫날 무려 150개의 도넛을 만듭니다. 화약 냄새만 가득하는 전장에 도넛 냄새가 퍼지자 미군들은 에반젤린 부스헛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150개의 도넛은 순식간에 동나 못 먹는 이가 속출할 정도였죠. 봉사자들은 많은 이들이 도넛을 먹을 수 있도록 총성이 되려고 때로는 부엌에 포탄이 날아와 아수라장이 되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넛을 튀겼습니다. 그 결과 둘째 날엔 300개, 셋째 날엔 400개를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자원봉사자가 추가되어 하루 무려 2,500개의 도넛을 만들어냈죠. 미군들은 도넛과 함께 전쟁을 치른 끝에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군은 또다시 머나먼 타국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봉사자들도 과거 제1차 세계대전을 기억하며 장병들에게 도넛을 제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이번엔 열악한 오두막 대신 상부의 빵빵한 지원을 받아 도넛과 커피 제조 장비가 설치된 트럭, 클럽 모빌 10대를 몰고 함께했죠. 게다가 이번엔 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까지 진행됐습니다. 봉사자들은 2.5톤 트럭을 몰 수 있도록 운전 교습을 받고 군인들이 즐겨 쓴 은어를 배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연습하고 스포츠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공부해야 했죠. 이토록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분명 위험하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봉사자 경쟁률은 6대 1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후 유럽 전역을 돌며 장병들에게 커피와 도넛을 제공하고 영화를 보여주며 194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장병들에게 행복을 전했답니다. 인간의 고통과 서러움 중에 배고픈 서러움이 가장 크다는 말이 있듯 과거의 도넛부스는 오늘날 황금마차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대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마차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세대 교체를 거치게 되는데요. 과거 2.5톤 군용 트럭을 개조해서 운행하던 형태에서 2014년에는 이제 민수용 트럭 세 종류 2.5톤, 3.5톤, 5톤 이렇게 도입이 됐고 적재 공간이 넓어지면서 냉장고, 냉동고 들어오고 또 우리 마트에 있는 그 POS 시스템 있잖아요. 아, 포스? 네, 포스. 카드도 바뀌었는데 그러면? 네. 그 포스 시스템도 갖춰지게 됐고요. 그리고 장병들이 또 직접 황금마차에 올라가서 고를 수 있도록 그 슬라이드형 계단하고 햇볕 차단용 윈도우도 설치가 돼서 맞아 그야말로 쾌적한 쇼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닝이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제 기억으로도 그렇죠 그 파시는 분이 이렇게 뭐 주세요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직접 올라와서 고를 수 있다. 차체도 커졌으니까 이거 좋네요. 예. 불철주야 고생만 우리 장병들 이것도 부족합니다. 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복지 면에서 우리 장병들이 세계 원탄 먹을 때까지 계속 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제 소형 전술차량 확보 이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한반도 가상 전쟁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이제 주장한 바 공개된 이런 자료들, 김정은 지시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대규모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강박관념이 있죠. 그래서 최단 시일 내에 끝내는 단기 속결전. 두 번째는 특수부대가 이제 20만 명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비정규 부대, 특수부대를 활용한 비정규전 플러스 정규전의 배합. 전쟁 지속 능력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려면 탄약이나 뭐나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후방 지역에 우리 뭐 탄약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차나 뭐 이런 거 만드는 방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기에 무력화하는 것들 그리고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이제 또 단시간 내에 남하를 노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 이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가정을 하게 되면 북한 전역을 조속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중형 표준 차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럭. 네. 지금 이 트럭도 개발 사업이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이 2024년 양산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약 177억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운영 중인 그 2.5톤 K511하고 5톤의 K711 계열을 대체를 하고 5톤 방탄 차량을 신규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방위 산업체가 하는 겁니까? 하나 디펜스하고 기아가 경쟁을 했는데요. 기아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렇군요. 오늘 주제. 네네. 그 현대차에서 개발한 그 중형 트럭인 파비스를 군 요구 사항에 맞춰서 이제 대대적인 개량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야. 분위기가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K151 현마 계열의 차량하고 비슷하게 그 루프 부분에 총기 거치대를 위에 설치를 했고요.
미군의 그 FMTV 차량하고 비슷한 구성으로 운전석 뒤쪽에 또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알려진 제어로 보면 엔진 330마력, 그리고 항속거리가 800km, 그리고 총 중량이 이제 21톤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60 대체예요? 네. 그러니까 60이 사실 아시다시피 해도 너무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노화가 정말 심했어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1950년대 초반부터 M35 파생 계열인 M60이 이제 별칭이 이제 60 트럭인데 M60이는 이제 1978년부터 아시아 자동차, 그러니까 현재 기아에서 K511이라는 명칭으로 생산을 해왔죠. 그 성능이나 기능 개선이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운전병이나 정비병한테 참 어떤 면에서 고통을 안겨주는, 부담을 주는 존재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형 표준 차량 사업을 통해서 추억의 그 60 트럭이 조만간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군에서 기획하는 거는 내년부터 2041년까지 2.5톤 트럭 7,000대, 그다음에 5톤 트럭 3,400대, 그리고 5톤 방탄 트럭 600여 대를 일선에 이제 보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모두 합치면 11,000여 대, 그 사업 규모, 납품 규모는 1조 7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은 이 중형 표준 차량을 이제 방탄화해가지고 육군의 이제 주력도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워리어 플랫폼 아닙니까? 이 워리어 플랫폼 보병들을 수송하는 이러한 이제 중형 전술 차량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육군의 핵심이 또 이제 아미 타이거 4.0이잖아요. 이 모든 이런 전투 보병을 방탄화한 이 중형 전술 차량에 탑승시켜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급적 이런 거를 이제 지향하고 있고요. 이게 이런 배경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에 따라서 병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2040년이면 30만 충원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도보 위주의 보병을 기동화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 그 수단이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새로운 트럭이 2024년부터 41년까지면 24년 내년이거든요. 네. 올해가 지금이야 방송국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또 부지런한 우리 제작진이 영상을 구했다고 그럽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 개발이? 포스 있어 보이죠? 예. 이게 이제 RCWS 기관 총탑이 있고요. 좌석도 있네요. 지정 좌석도 있는데요, 이거. L1, L2, L3, R1, R2, R3, 5. 이야. 험지도 이렇게 잘 다닌다. 이걸 보니까 군대가 바뀌겠구나라는 기대가 되네요. 이거 타고 오는데요. 네, 만시지탄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60 트럭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좀 늦었지만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방탄 철판으로 적재하고 캐빈 감쌌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이국적이기도 하고 뭐 영화 속 존재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확 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전면부가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쐐기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좀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적에게 피격당할 경우에 총탄이 방탄 철판에 이제 90도로 직격하지 않게 비껴나가게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 이런 걸 보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좀 이국적 혹은 뭐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병력들을 어떻게든 그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존 60 트럭은 아시다시피 이제 보닛이 앞으로 길게 튀어나온 형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차세대 중형 표준 차량은 이 파비스와 동일한 캡 오버 디자인 타입이 적용돼서 이 정비와 안전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하고요. 운전도 이제 일반 트럭과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은 이제 7리터급 디젤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운전병이 이제 과거 보면 운전 변속을 위해선 오른쪽 어깨를 휘젓듯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그게 들어가 있어요. 기어가 기어 레버를 이 정도는 해야지. 일단 이 정도는 해야 들어가잖아요. 많이 해보시는 솜씨인데 그렇잖아요. 사실 이거 그때 이거는 해야지. 가만히 이건 승용차나 하는 거지. 이 정도는 없게는. 예. 그래서 기어 레버를 밀어넣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항시 사령부동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고요. 60%에 이르는 등판 능력을 갖고 있고요. 20% 경사면에서도 달릴 수가 있다. 그리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까지 있어서 언덕길에 이제 차가 뒤로 밀리는 그런 것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거 60 트럭은 제가 듣기로는 그 에어가 빠지면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중형 표준 차량은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할 거고 없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서 한 시속 한 30km 정도 달리다가도 급제동하면은 10m 내에서 멈춘답니다. 그리고 전방에 지뢰하면 팍 서야 될 겁니까 바로? 네, 사실 10m가 차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차로 운행하는 그럼요, 금방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그 제동 장치가 준비가 됐고 그리고 또 모든 바퀴에 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이 되고요. 일부 바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륜구동이고 이 4개 다 붙어 있고 또 ABS도 있고. 네. 옛날 60 트럭의 상상이나 할 수 있는 ABS를 한때는 그게 중요한 옵션 아니었습니까? 일반 승용차에서도요. 옛날에 골라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제는 군용 트럭에 ABS가 장착이 되고요. 또 하천 도하 능력도 1m 기존보다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일반 상용차에도 잘 장착되지 않는 그 전자식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 CTIS 이 군이 요구하는 경우에 별도 장착이 되는 요건 옵션입니다. 말 그대로 옵션인데 역시 이제 모래길이나 연약한 집안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노면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고 또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옵션으로 부착이 됩니다. 네. 전장 환경의 변화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 그리고 소위 이런 표현 썼었죠. 알보병. 이걸 사라지게 할 차세대 중형 표준 차량까지 2주간에 걸쳐서 저희 입장에서 아주 야무지게 한번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전투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기동력도 중요하고 근데 역시 그 사람들을 또 태우고 다니는 게 또 목적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류의 차량들은. 그랬을 때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희생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을 채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못 살 때 한계들 또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이거는 다 좀 극복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병들이 훈련을 하든 전투를 하든 간에 위험이라든가 이런 혹은 불편함 정말 불편함, 더위 온갖 그런 것들을 굳이 참아가면서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투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그 역할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쪽에 계속 좀 노력을 해가지고 점점 더 좋은 환경에서 좀 훈련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육군에서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무기가 뭐냐 제가 강연 가면 가끔 여쭤보는데 그럼 전차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근데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총이죠. 총. 총. 네, 총. 네. 근데 이제 총이 사실은 우리 국력 수준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왔죠. 왜? 1980년대 개발된 거를 지금도 주로 쓰고 있잖아요. K1. 마찬가지 차량도 그 이상 어떤 면에서 오래되고 그랬는데 이 중형 전술 트럭 이런 포함해서 이 차량도 사실은 군, 특히 육군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다.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걸로 속된 말로 제껴져온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보완 발전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트럭 쇼킹한데요. 60이 아직까지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그게 지나가다 그냥 남은 게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워낙 보급된 게 몇만 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2041년까지 길게 보고 있는데 진짜 항공모함이 천천히 선회하듯이